안녕하세요.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온갖 사랑으로 컸고, 그런 제가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는 사랑이 뭔지 그렇게 눈에 멀어서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랑은 정확히 12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고, 전 그때 대학생이었어서 그런지 부모님들은 절레절레하며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기에 이르렀어요. 온갖 반대가 심해지자 오히려 사랑의 불이 붙어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고 기어이 사고를 쳤어요.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러냐? 뭐? 애를 배? 아이고, 네 나이 지금 고작 24살인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꿈도 크고 야망도 컸던 네가 고작 애 엄마나 되려고 이러는 거니?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그리고 상대가 뭐? 몇 살? 절대 안 돼. 아빠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이랑은 결혼 안 되니까 그리 알아. 너 이제 외출 금지야. 아빠, 미안해. 근데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줘요.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아빠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여자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인생 끝이야. 알아? 그냥 애 엄마로 전락하는 거라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빨 청춘에 그러고 사니? 엄마는 그 꼴 못 본다. 그리고 애 아빠가 핸드폰 가게에서 일한다며. 그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핸드폰 가게에서 일한다고 지금 반대하는 줄 아니? 인상도 그렇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엄마가 어떻게 알아? 우리 용현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뱃속의 애랑 나랑 책임져 주겠다고 했다고. 나 이 결혼 할 거야. 36이란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 가게 종업원인 남편을 엄마 아빠는 반대했고, 제 인생을 위해 결단을 내리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전 남편과 아이를 택했고, 그 즉시 아빠 엄마에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의대를 다니고 있던 터라 부모님의 기대가 어마무시하게 컸던 걸 알았기에 부모님의 그런 행동이 야속하지만은 않았고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역시나 녹록지 않았고 정말이지 힘든 역경 속에 늘 속상한 시기였답니다. 너 학교 보내줄 돈은 없는 줄 알아. 솔직히 우리 애도 앞날이 창창한데 지금 애한테 발목 잡혀서 이게 뭐니? 그리고 난 애 못 키워준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키우고 알아서 해결해. 아,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 살면 안 되고 네가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해서 살림에 보태라. 너네 친정 부모님도 그렇지. 어떻게 외동딸을 쫓아내니? 뻔뻔도 하지. 죄송해요. 저한테 기대가 크신 만큼 실망도 커서 그래요. 너무 그렇게 저희 부모님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도 성에 차지 않겠지만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이랑 어머님 보필 잘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그러이 봐주세요. 부잣집 딸내미라고 그렇게 나를 설득시키더니 결국엔 쫓겨나? 우리 아들 팔자 비긴 클렀다. 막말로 20대인 너를 그냥 먹여 살리는 거지 뭐니 그게? 너네 부모님도 참 양심 없다. 어떻게 입 하나를 더 붙이냐고 우리 집에.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제 뱃속에 용현 씨 아이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셨음 해요. 어려가지고 따박따박. 그래, 너 잘났다. 어쨌든 꽁으로 이 집에서 먹고 살 생각은 말어. 너도 뭔가를 해야 할 거야. 부모님께 쫓겨나 아직 능력을 다 펼치지 못한 남편 때문에 결국 시댁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아직 대학생인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고, 전 그렇게 눈칫밥을 먹어가며 출산을 했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아이를 보니 모든 고생이 잊힐 만큼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다짐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게 키우겠노라고 말이죠. 행복한 날 부모님이 안 계셔서 속상했지만 제 자리에서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한참 아이를 낳고 바쁘게 육아 중이었을 당시 친척분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날로 부랴부랴 친정을 찾아갔답니다. 초췌한 엄마를 보고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아니, 아빠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사진 속에 있는 거냐고. 왜 이제 왔어, 이거사? 아빠가 말은 그렇게 해도 얼마나 널 보고 싶어 했는데 이 모진 것 같으니 어떻게 그러니? 내가 자리 좀 잡고 인사하려고 했지. 아직 딱히 뭔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더 떳떳해지면 오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 잘 왔어. 마지막 가는 길 이렇게라도 인사하면 아빠가 좋아하시겠지. 우리 이제 어쩐다니. 네 아빠가 없다고. 아빠는 기다려주지 않으셨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답니다. 너무 믿기지가 않으니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이성을 잃은 저와 엄마를 도닥여주며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아빠를 보내드리고 엄마는 모든 걸 내려놓듯이 저와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빠를 보내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 엄마였거든요. 네 아빠 저렇게 허망하게 가고 하나 남은 자식을 어떻게 안 보고 사니? 우리도 미안했다. 너한테 대못을 박은 거지 뭐. 아빠도 엄청 후회하셨어. 그래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어? 네가 어떤 자식인데 이제 우리 다 용서하고 잘 살아보자. 자네한테도 미안했어. 아무래도 우리 딸 앞날이 창창하니 내가 자네를 속상하게 한 것 같아. 이렇게 용서를 비네. 아니에요. 장모님이 충분히 그러실만 했죠. 나이 차이도 나고 오죽하셨겠어요. 저도 다 잊었으니 없던 일로 생각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나도 정말 미안해. 아빠한테 못했던 거 그동안 엄마한테 다 갚으며 살게.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저희는 눈물의 화해를 했어요. 엄마는 제 결혼을 반대한 것이 미안해서 정말 잘해주셨고, 제 남편에게도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했어요. 친정이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그런지 남편 핸드폰 가게도 차려주고 시댁에 얹혀 살고 있던 저희에게 신혼집도 작게나마 얻어주셨답니다. 엄마는 그럼에도 제 남편에게 정말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아유, 이서방. 그렇게 반대한 게 너무 후회돼. 진작 받아들일걸.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며 맞이해 줄걸. 내가 이서방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다니까. 너한테도 그렇고 앞으로 잘해줘야지. 엄마 마음 그이도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우리 다 잊었어.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이지. 그렇담 다행인데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그래.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괜히 반대했나 싶어서 더 잘해야지 뭐. 이렇게 엄마는 모든 것에 용서를 구하고 저희를 위해 다 해주시려고 했답니다.
시댁이 여유 있지 못한 형편이었어서 온갖 생활이며 모든 걸 친정엄마가 도와주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가 차려준 핸드폰 가게를 처음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만 점점 나태해져만 가더라고요. 본인이 어렵게 일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열정이 없어 보였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자기 오늘도 안 나가? 아무리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맨날 귀찮다고 안 나가, 비 온다고 안 나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다 힘들어서 그래.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봤냐? 뭐랬냐? 뭘 한다고 그렇게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나이도 어린 게. 돈을 벌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알지. 그래도 엄마가 차려준 건데 열심히 좀 해. 그래야 더 잘 되지. 뭐 생색내냐? 솔직히 장모님이 나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 잘해주는 거지. 아니야? 그때 얼마나 나를 경멸했어. 그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러니까 당연히 잘해야 하는 거지. 너랑 네 딸 데리고 살아주는데 내 말이 틀려?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야? 아,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리고 과거잖아. 과거가 없앤다고 없애지냐? 니네 엄마 솔직히 이제 혼자 있는 몸이니 아쉬워서 나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돈도 그렇게 많은 양반인데. 내가 아들처럼 지내는 걸 바랄 거 아니야. 너도 그러니까 내 바가지 긁지 말아라. 짜증나니까. 남편의 말이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물론 엄마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알지만 모든 걸 미안해하고 물심양면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엄마한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마음을 내비친 후 점점 더 심하게 본인의 짜증을 풀어내더라고요. 마치 복수를 하듯이 엄마와 저에게 막말을 일삼았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 때였어요. 남편이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 또한 저희에게 막말을 하였고 그것을 보니 정말 화가 났었답니다. 남편 없이 이제 본인 책임지라고. 이제 와서 뭐 생활비 대주는 거냐? 너네 엄마는? 이제 와서 애 상처는 상처대로 다 줘놓고 뭐 당근과 채찍 이런 거니? 하여튼 웃긴다니까. 막상 잘해주는 김에 나 코트나 한 벌 해달라고 해라. 솔직히 너 얘 다니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 훌렁 몸만 와서. 네가 네 엄마한테 말해서 나 모피 코트나 예단으로 해줘.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지금껏 오빠 가게에 저희 집에 그리고 생활비 모든 걸 다 해준 엄마한테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런 말뿐이세요? 어쩜 그렇게 받은 건 모르세요? 엄마가 준 생활비 다 어머님 밥 사드리고 병원 모셔가고 한 금액이에요. 오빠가 뭐 가게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오는 줄 아나 보죠? 이제 저도 저희 집 무시하는 발언하면 정말 안 참을 거예요. 너 지금 나이도 어린 게 어른한테 말대답하는 거니? 이래서 근본 무시 못한다는 거야. 어린 나이에 애 낳아서 온 주제에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딱딱거리는 거 보니 네 천성 안 봐도 보인다. 더 이상 말 섞지 말자. 말 조심 해주실래요? 임신은 뭐 저 혼자 했나요? 어머님 아들 먼저 질타하세요. 그럼 나이도 많은 주제에 이렇게 제가 말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저도 똑같이 사람이고 기분 나쁘니 앞으로 제 앞에서 그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님께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니 어머님조차 속수무책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진작 이랬어야 하는 건데 괜히 참았다 싶었어요. 본인들이 받은 건 생각 못하고 엄마를 물주로만 여기면서
처음 결혼을 반대했다는 걸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식구들에게 참지 않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은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한테 대들었다며? 너 오갈 데 없었을 때 엄마가 받아준 거 생각 못해? 네 집에서 쫓겨나서 우리 집에 빌부터 살았으면 네가 좀 눈치 있게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대들어? 당장 가서 사과드려. 나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못 참아. 웃기다 당신.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똑바로 하고나 말해. 당신 어머님이 뭘 해줬는데? 나 애 낳고도 아르바이트 했고 어머님이 뭐 나한테 땡전 한 푼 보태주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당신 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애는 나 혼자 만들었니? 당신들 사람 한참 잘못 봤어. 어리다고 무시하나 본데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뚜껑 열리기 전에 건들지 마.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내가 너랑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 줄 알아? 진짜 어이없네. 대들지 마. 진짜 화낸다. 남편 또한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자 깨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에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 실속을 잘 챙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하나뿐인 우리 엄마를 잘 챙겨야겠다 싶을 때 엄마는 루게릭병을 진단받으셨어요. 점차 걷지 못하게 되면서 몸이 굳어가는 병이었고 왜 시련이 나에게만 찾아올까 싶어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불효를 저질렀을 때가 생각이 나서 정말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받은 모든 것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눈물만 흘렀답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아닐 거라고 되뇌었어요. 왜 엄마가 하필 그런 병이야? 엄마마저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아닐 거야. 절대 아니야. 다른 병원 가보자. 아니야. 이게 내 운명이지 뭐. 엄마가 가는 날까지 너한테 신세지지 말아야 할 텐데. 이제 어쩐다니. 우리 어린 딸 두고. 내가 어떻게 사지가 굳는단 말이야. 아휴,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엄마 힘내볼 거야. 당연하지. 엄마 고칠 수 있어. 요즘 현대의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 그래? 걱정 마. 내가 엄마 어떻게든 고칠 거야. 엄마 괜찮아. 뭐 살 만큼 살았지. 그래도 너희한테 짐 안 들으면 살 만큼 살더라도 열심히 치료 받을 거야. 걱정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100살까지 산다니까? 절대 그렇게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마세요. 애써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웃어 보이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찢어졌답니다. 이 소식을 남편도 알게 되었고 남편 또한 진지하게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사이럽시고 장모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진정으로 남편인 것 같아 기분이 묘했어요. 이럴 땐 또 내 편인가 싶은 것이 찰나에 결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는 됐거든요. 루게릭병, 내가 알아보니까 엄청 빠르게 진전되는 사람이 많더라고. 어머님 올해가 한갑이신데 사이로스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잖아.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어머님 스위스 여행이나 보내드리는 거 어떨까 싶은데. 여유가 있으셔도 한 번도 즐기면서 사신 적 없잖아. 스위스가 그렇게 경치가 끝내준대. 그런 거라도 실컷 보셔야지. 우리 엄마 진짜 잘못되는 걸까? 아니야. 아닐 거야.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날 리가 없잖아. 엄마 분명 오래 사실 거라고. 그래. 근데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사이로서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동안 못나게 군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죄송해서 그래. 어머님도 사이가 뭐 하나라도 해드리면 마음적으로 뿌듯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그때 너랑 싸우면서 반성 많이 했거든. 어린 나이에 널 데려와서 마음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 정말?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어? 고마워. 난 그것도 모르고. 이런 거 보면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남편은 엄마의 몸이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본인이 환갑 기념으로 스위스 여행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다 알아보겠다면서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사위 노릇은 하는구나 싶었고, 차라리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면 빨리 즐길 걸 즐겨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를 슬픔에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본인이 아는 사람이 있다며 엄마의 여행 코스를 짜기 바빴고, 내심 엄마도 남편의 말이 참 고맙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늘 남편에 대해 걱정을 하셨던 엄마였기에 이번 기회에 남편을 다시 본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도 하더라고요. 에고, 그래도 장모라고 환갑 기념으로 그 비싼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니 고맙네. 우리 딸 두고 나중에 갈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엄마가 마음을 놔도 되겠어. 그래도 있는 동안 재활도 열심히 하고 치료도 열심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더 효도도 많이 하고 정말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못나서 엄마한테 뭐 하나 딱 해드릴 게 없어서 슬프네. 뭘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 넌 존재 자체가 엄마한텐 선물인데 다 괜찮아. 이런 게 사는 거지 뭐. 엄마 걱정은 마라. 사람 죽고 사는 거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니? 네 아빠 봐라. 엄마도 뭐 열심히 치료하다가 어쩔 수 없으면 가는 거지. 근데 걱정은 마라. 엄마 악착같이 치료받아서 꼭 건강해질 거니까. 불치병이라고 하더라도 난 비켜갈 거다. 그러니 힘내자고. 그렇게 엄마의 스위스 여행이 확정이 되었고, 우리 엄마 환갑날 스위스 여행 보내준다는 남편의 감동에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깜짝으로 어머님이 좋아하는 한우를 사들고 시댁에 갔더니 우연히 듣게 된 남편과 시모의 대화에 주저앉았고 지상 최대의 복수혈전을 시작했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말 안 통해서 한국 못 와. 재산부터 챙겨야지. 그때 어차피 애엄마는 어리바리해서 내 말만 들은 거니까 상관없어. 지가 나 아니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겠어? 나이도 어린데. 이제 장모만 거기서 처리하고 그 돈 우리가 꿀꺽하면 돼. 내가 중개인이랑 다 섭외해 놨거든. 엄마 아들 진짜 똑똑하지? 루게릭이라니. 누구한테 민폐 끼치려고 살아있으려고 해? 역시 우리 아들이라니까. 내가 너 한가닥 할 줄 알았지. 어차피 네가 지 딸을 책임질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스위스는 안락사가 합법이니까 거기서 중개인이 가이드인 척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갈 거고 바로 안락사 진행시킬 거야. 어차피 죽어질 목숨인데 빨리 처리하면 좋잖아. 재산도 이제 애엄마 시켜서 슬슬 내 이름으로 해놓고 해야겠어. 내 남편이지만 치가 떨렸답니다. 전 그 길로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엄마가 해준 신혼집마저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중개인의 번호를 알아내 남편의 모든 계획을 불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더라고요.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의 죄를 입증하려고 중개인을 찾는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다름 아닌 그 중개인은 알고 보니 정가 14범의 사기꾼이었고 남편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안락사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돈만 받고 잠적할 계략이었던 것이었죠. 멍청한 남편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 재산에 눈이 멀어 하루라도 빨리 일을 처리하다 막대한 돈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개인은 저한텐 싹싹 빌면서 모든 돈을 토해낼 테니 신고를 하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뭐 신원도 안 알아보고 바로 돈을 붙이니까 저야 얼씨구나 싶었죠. 이 돈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신고는 말아주세요. 저도 사실 스위스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사위가 장모를 해야 한답니까? 저도 인간 말종이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 아니던데요? 뭐 저야 돈이라도 받으니 그렇다 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르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 남편 전화는 절대 받지 마시고 행동하세요. 그냥 잠적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당신도 공범으로 엮어버릴 테니. 그리고 이 사실 절대 그 누구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은 이걸 제가 말하기 전까지 절대 몰라야 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전 남편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중개인에게 넘긴 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중개인에게 죽자사자 연락을 하게 됐답니다.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었기에 똥줄타게 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남편이었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하는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사돈은 스위스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왜 소식이 없어? 좀만 기다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날짜도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이놈 잠적한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걔네 엄마가 없어야 그 재산이 네 와이프 거 되잖냐. 그래야 네 것도 되고. 어떻게 좀 해봐. 엄마 집은 어쩔 거야?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엄마, 나 못 믿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해. 엄마 집 안 날라가니 그만 닥달하쇼.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엔 제 이혼소장에 당황을 하였고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저랑 이혼을 하면 그 재산 모두를 받을 수 없게 되니 한사코 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 남편이었던 거죠. 제가 뭘 알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저렇게 퍼팅기는 남편을 보니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뚫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랑 못 살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엄마 환갑기념으로 스위스 여행은 무슨? 장모를 해야 할 생각을 했던 너란 인간 정말 끔찍해. 내가 눈이 돌아도 한참 돌았지. 어떻게 너란 인간한테 시집을 갈 수 있었을까? 진짜 내 인생 최고의 후회다. 무슨 말이야? 장모님 위해서 스위스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혼 소송을 거냐고? 내가 너랑 이혼할 것 같아? 이혼해야 할 거야. 엄마를 스위스에서 영영 못 돌아오게 하고 내 재산을 네 앞으로 해놓을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근데 어쩐다니? 우리 엄마 루게릭 아니야. 오진이랜다.
동명이인 환자가 있어서 오진이라고 판명 났어. 너 어쩔 거니? 뭐? 오진?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그런 큰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해? 거짓말 마.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루게릭이란 걸 바라고 있던 인간처럼 그렇게 아니라고 외면하네? 그래, 이게 너란 인간의 실체지. 기다려라. 이제 더 이상 자비란 없어. 그동안은 그냥 너랑 결혼했고 내가 참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너같이 무능력하고 게다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잔말 말고 이혼해줘야 할 거야. 이혼해줘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쳐. 사실 한우를 들고 시댁에 방문한 날 엄마의 병명이 오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으나 그날 이렇게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진짜 속마음 또한 알게 되었고 모든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 소송을 걸게 됐던 겁니다. 큰 병원이었지만 신입 간호사가 동명이인 차트를 띄워놓는 바람에 의사 또한 실수를 한 것이었고 죄송하다고 거듭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제가 엄마에게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뜻이 생겨서 오히려 이런 사건이 고마웠어요. 모든 게 나에게 준 기회 같아. 원래도 엄마에 대한 소중함이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엄마가 내 옆에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걸 느꼈거든. 아빠 못가지 내가 옆에서 더 챙겨주고 잘해줄게. 그리고 내가 효도하는 것도 보고 가야지. 100살까지 사셔야 돼. 아이고, 우리 딸 철들었네. 그러게. 다시 한번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진짜 내가 그동안 못했던 효도 다 할 테니까 엄마는 그대로 받기만 하면 돼. 알겠지? 이제 딸내미한테 기대고 사셔. 엄마 또한 남은 생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제 행복을 위해 열심히 남편과 법적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혼인신고부터 지금까지 생활비는커녕 단 한 푼의 수익도 주지 않은 남편이었고 저희 엄마가 그동안 생활비며 가계보증금 모든 걸 다 해줬다는 증거자료가 채택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 무능력한 남편에다가 매일 친정에 기대서 살았던 남편은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저에게 넘기게 되었답니다. 엄마를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중개인이 도망감에 따라 증거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 돈의 행방을 찾으려고 중개인을 고소한다 어쩐다 했지만 사실상 저희 엄마를 해하려고 했던 것을 본인이 직접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포기했더라고요. 어쨌든 엄마와 제 동의 없이 중개인을 이용해 안락사를 시행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본인 자체가 투명하지 않으니 사기를 당해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겠죠? 전 중개인에게 남편이 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돈은 시어머니의 집 담보대출금이었거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다달이 양육비와 함께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앞날이 아득했는지 싹싹 빌기 시작했답니다. 중개인이 다 불었다고? 아, 그 돈 내놔. 엄마 집까지 담보 잡아서 대출받아 만든 돈이야. 너네 엄마 재산이 좀 많냐? 그 재산으로 다 갚을 예정이었는데 그 돈은 내 거니까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건 내 거잖아.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돈돈 하더니. 우리 엄마 골로 보낼 생각하고 받은 위자료 치곤 너무 작지 않니? 내가 어리바리하다고? 과연 그렇게 생각해? 아휴,
너 같은 늑대를 만나서 나 자신 고생했다. 이 돈이라도 받아야지. 능력도 없고 잘난 척만 하고 이뤄놓은 것도 없는 무식한 인간아. 제발 갱생하고 살아. 넌 네 복을 걷어찬 거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돈 돌려주면 안 될까? 아니면 가게라도 다시 하게 해주라. 진짜 열심히 살게. 장모님이 주신 생활비랑 이것저것이 이제야 소중하게 느껴져. 진짜 반성 많이 했다니까. 우리 사이에 애도 있잖아. 막노동을 뛰더라도 네 힘으로 살아 이제. 우리 엄마가 굳이 널 도와줘야겠니? 말 그대로 넌 남인데 이제 알아서 살아. 그리고 애 핑계 대지 마. 네가 언제 아빠인 적 있었니? 맨날 칠렐레 팔렐레.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내 꽃 같은 젊음을 너한테 낭비했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 그것 또한 내 불찰이니 받아들여야겠지. 잘 살아봐. 그동안의 남편과의 일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친정 아빠의 반대, 그리고 엄마의 반대. 이걸 다 뚫고 선택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이었다니 참 씁쓸했어요. 어른들이 반대를 할 땐 이유가 있는 건데 왜 하필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을까 하니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제가 선택한 몫이고 제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동딸로서 엄마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소중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랑 달랐거든요.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너랑 장모님한테 잘할게. 늦었어. 내가 미쳤다고 예비 범죄자랑 다시 살아? 그거야말로 정신 못 차린 애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런 인간이랑 못 살아. 그리고 엄마가 정말 싫어하실 거야. 당신 같은 인간꼴을 보고 싶겠니? 아이 아빠니까 이 정도로 참는 것만 알아도. 진짜 아이를 생각하고 나한테 미안하다면 깨끗하게 끝내자. 어차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후회도 내 몫이니까. 더 이상 힘 빼고 싶지 않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엄마를 해하려 한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이혼을 하자 오히려 좋아하셨답니다. 이제 제 인생 펼치며 살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주 큰 용기를 내어 휴학한 대학교에 늦가기 재학생으로 다시 복학을 하였답니다. 늦은 나이에 복학을 했지만 정말 이 꿈같은 캠퍼스 생활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왜 험난한 길을 택했나 싶기도 하고요. 의대이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주말엔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한답니다. 평일엔 감사하게도 친정엄마와 시터 이모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케어를 할 수 있답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아이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만 같아선 너무 행복하다. 너도 학교 열심히 다니고 우리 손주 재롱 보는 나게 행복하고 요거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너도 고생했고 물론 이혼했지만 요즘 뭐 이혼이 대수니. 걱정하지 마.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그럼 나 후회 안 해. 그리고 이렇게 이쁜 애가 있는데 왜 후회해? 엄마 건강하지. 나 앞길 탄탄대로지. 그리고 우리 애 건강하지. 지금 이 행복 영원했으면 좋겠는 심정인걸? 앞으로 두고 봐.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보란듯이 성공할 거니까.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금쪽 같은 내 아이와 나의 영원한 한편인 우리 엄마가 있기에 행복하답니다. 제가 더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친정아빠에게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제 마지막 꿈이에요. 싱글맘이지만 정말 행복한 30대 여자가 이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 은근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막내 동서가 새 며느리로 들어왔었어요. 상당히 살갑고 애교가 있어서 시댁 가족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었죠. 그런데 막내 동서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차갑고 버릇없는 행동들을 거침없이 보여줬어요. 특히 저희 부부에게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건지 막내 동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는 행동을 자주 보여서 심기가 불편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어요. 가족들과 얼굴 붉히면서 싸워봤자 감정 소모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니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막내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을 참을 수 없었는지 한자리에 모여있는 가족들 앞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고 막내 동서와의 사이는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깨진 분열은 좀처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고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움은 점점 더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절대로 가까워지지 말라며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 잘못은 동서가 했는데도 되려 손윗사람인 제가 문제라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저 때문에 분열이 생겼다며 되려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저에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시모는 동서내외가 일이 바빠서 바로 신혼여행을 못 간 것 때문에 예민해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제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흥분해서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런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가 뒤에서 편을 들어주니 상당히 든든했었는지 코평수가 커져서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이가 없었던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댁 모임이 있을 때 가지 않았어요. 가봤자 저희 부부가 얻을 것도 없고 오히려 감정만 상해와서 그냥 안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막내 동서가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 다음날 시댁으로 오는데 저희 부부도 같이 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신혼여행을 늦게 가게 된 동서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가족들끼리 반겨줘야 하지 않겠냐며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풀라고 했지만 저는 내키지가 않았어요. 제가 왜 버릇없는 막내 동서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시모는 손윗 사람이면 마음이 더 넓어야 하지 않겠냐며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솔직히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고 시댁 식구들과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말이 없자 이번 주말에 오지 않는다면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난리치겠다면서 강압적인 모습으로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전화 한 통에 저희 부부는 주말에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가게 된 거였는데 막내 동서가 또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번 신혼여행 가서 쇼핑했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서 사왔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어머님이랑 형님 거예요.
캐나다산 현지 모피예요. 어머머머, 이거 꽤 비싸 보이는데 너무 큰 돈 쓴 거 아니니? 그렇잖아도 모피 한 벌 사려고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이걸로 보내면 되겠다. 아유, 정말 잘 입으마. 역시 막내 동서가 보는 눈이 좀 있네. 평소에도 입고 다니기에 딱 좋겠는데? 나도 이번에 모피 하나 사려고 생각은 했었지만 알다시피 내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쇼핑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 막내 동서가 눈치도 빠르고 센스가 좋네. 이번에 나 병원 옮기게 되는 거 알지? 그때 가족들 모시고 와. 건강검진 한번 해드리게. 어머나,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아, 그리고 이건 둘째 형님 선물이에요. 별건 아닌데요.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는 없어서 공항 앞에서 샀어요. 캐나다 국기가 그려져 있는 손수건인데요. 이것도 살까 말까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뭐라도 손에 하나 쥐어줘야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입막음용으로 한 개 샀어요. 식구들 레벨에 맞춘 거니 불만은 없죠? 형님이랑 제가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님한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손수건 주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손 아랫사람이니 어쩌겠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 댁에 와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포장지 안에 손수건 2장 들어있으니까 작은 아주버님이랑 나눠 쓰세요. 이런 동사 없죠? 어머님, 저 배고픈데 빨리 밥 먹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선물 같은 거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막내 동서는 저를 화나게 만들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아 형님에겐 모피를 줬는데 저는 손수건만 줬다고 난리치면 분명 시모아 형님은 동서편을 들 테고 화살은 저에게만 돌아가게 되니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서가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줬을 때 받고 싶지 않았지만 또 받지 않으면 주는 사람 성의를 무시한다고 시모가 한마디 할 것 같아 묵묵히 선물을 받았습니다. 동서의 거침없는 말투와 행동을 지켜보던 남편은 감정이 상했는지 한마디 하려 했지만 제가 시댁에 오기 전에 절대로 먼저 흥분하지 않아야 된다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되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저희가 잘못이 없는데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기로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할 일만 딱 하면서 최대한 막내 동서와 부딪히지 않으려 했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에게 형님이 다가왔어요. 막내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도 저를 싫어했었는데 마음에 맞는 막내 동서가 들어오니 그 시너지가 더 커졌는지 말을 더 함부로 했어요. 막내 동서가 동서랑은 너무 다르네? 막내 동서는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가족들 생각해서 모피코트 사온 거 봐봐. 저게 한두 푼도 아니고 딱 봐도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 그걸 2벌이나 사가지고 왔잖아. 반대로 동서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뭘 사가지고 왔더라? 너무 하찮은 거라. 생각도 안 난다. 먹을 거였나? 여기에서부터가 가족을 생각하는 차이가 다른데 이쁨을 받을 수 있겠어? 되려 비교가 돼서 차별만 더 심해지지? 동서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이런 식으로 분위기 안 좋게 조성해봤자 동서만 손해야. 막내 동서는 눈치도 빠르고 사람 기분을 너무 잘 파악해서 들었다 놨다 할 정도에 집안 형편도 좋잖아? 그런데 동서는 집안 형편도 별로 좋지 않고 지금 하는 일도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며? 나는 둘째 서방님이 왜 동서를 선택해서 안 좋은 길을 걸어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볼 것도 없는 동서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분위기만 흐리고 있잖아.
제발 얼굴 좀 피면 안 될까? 너무 불편해서 참고 있다가 한 소리 하는 거야. 동서 때문에 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 앞으로는 제발 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형님, 우리 부부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먹고 사는 걸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형님이랑 저는 이미 예전부터 별로 안 좋았잖아요. 노력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제가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 생활 5년 동안 불평불만 없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지만, 항상 돌아오는 건 저에 대한 불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미 없는데 힘 빼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만 하려고요. 어머머머, 세상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둘째 형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일이 커지는 거 몰라요? 아휴, 정말 너무 답답하다. 이러니 욕을 먹는 거예요. 큰형님 마음 이제야 충분히 알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어머님이 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둘째 형님 때문에 속 터진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형님, 그냥 둘째 형님 무시하세요. 그래봤자 목만 아파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동서가 알아? 사람 비위 좀 맞춰줬다고 동서가 지금 상당히 잘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그 말투부터 고치는 게 좋을 거야. 동서가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입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나는 내 소신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고 동서 일이나 하지 그래. 그리고 형님도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꼴값들을 떠네. 주방이 왜 이리 시끄럽나 했더니 또 시작이야.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어? 가족의 평화가 뭔지 몰라? 내가 이런 일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분명히 전화통화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시애미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던 거다. 꼭 가진 게 없는 집안들이 자존심 하나는 세가지고 듣기 싫은 말 좀 들으면 꼭 흥분해선 상황을 악화시키더라. 그냥 앞으로는 우리 집안과 담잡고 살자.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며느리로 5년 동안 지내오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저에 대한 불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과 다르게 마음의 문이 닫혀 제 할 일만 해왔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시댁 식구들에게는 불만으로 쌓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한 식구로 받아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을 했었다면 이 정도까지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막내 동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저에 대한 불만과 차별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심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예외 없었고 흥분한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면서 또다시 시작된 가족들의 불만은 결국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의 관계는 무의미한 것 같아 저희 부부는 2번 다시 시댁에 오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의 더러운 꼴 보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살 바엔 영 끊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그날 이후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전화번호 싹 다 바꿔버리고 이사까지 하게 되어버렸죠. 연락이 닿지 않게 거의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남편도 저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강하게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시모는 부모와 연 끊는 건 아니라면서 차라리 저와 이혼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이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
지긋지긋했던 얼굴 안 봐도 돼서 더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장염도 자주 걸리고 몸에서도 이상 반응이 자주 왔었는데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지 몸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무런 방해 없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싶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지 머리에 열이 나길래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병원을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였는데도 열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자 좀 더 큰 병원을 가보라는 말에 상급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큰형님과 막내 동서가 채용센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간 상급 병원이 큰형님이 새로 옮기게 된 병원인 것 같았어요. 저는 두 사람의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몰래 숨어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있었는데 큰형님이 막내 동서를 데리고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두 사람 몰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옥상으로 올라간 형님과 동서는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두 사람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몰래 엿들었어요. 옥상은 휴게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형님과 동서는 제가 가까이 다가온 줄도 모른 채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할 만한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난 의사이고 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걸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 나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 이건 내 양심 문제이기도 하잖아. 아유, 잘 알죠. 제가 형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누군가는 모셔야 할 텐데 형님이 모실 거예요? 그건 또 싫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형님은 연락도 끊겨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형님이나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한 게 아니에요. 저 이제 막 결혼했어요. 저는 신혼생활을 어머님 수발 들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형님도 병원을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신경 쓸 일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면 오히려 가족들 간에 안 좋은 영향만 받게 될 텐데 나중에 어머님 건강 문제로 집안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형님이 의사인 거 충분히 이해하고 양심에 걸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항암 치료 받는다고 해도 이미 어렵다면서요. 그럼 아버님 요양병원에 모신 것처럼 어머님도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아버님 치매 때문에 힘들어서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요양병원 보내버렸잖아요. 저희라고 안 해야 될 이유 없죠? 어차피 췌장암 3기면 곧 말기 되는 거고 더 이상 희망도 없을 텐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환자라고 옆에서 시간 날 때마다 신경 써줘야 하는데 저는 그런 피곤한 삶 살고 싶지 않다고요. 형님은 저랑 대화가 잘 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한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병이 훨씬 커진 다음 손 쓰기 힘들어질 때 그때 얘기하고 요양병원 보내면 딱이겠네요. 그렇게 어머님과 작별하게 되면 재산 나눠 가지면 되는 거고 깔끔하게 저희 삶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의사라고 해서 꼭 옳은 판단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수월할 것 같은데. 형님이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 그만큼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면서요. 어차피 떠날 거 미련 줘봤자 뭐 하겠어요? 가족들만 피곤하고
어머님도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겠어요? 동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나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로 일이 커지기라도 할까봐 그러지. 뒤늦게 발견을 했다고 말을 해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의사 자격으로서 많은 타격을 받을 텐데 동서의 말이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어머님을 개인적으로 모시고 싶진 않아.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게 낫지.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 둘러대야 할지 모르겠네. 앞으로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찾아온 일이 점점 잦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나는 다른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겠지. 그렇다고 어머님 모실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짓말하는 게 편하겠어요. 왜 자식들이 부모가 늙으면 옛날에도 고래장을 했었겠어요. 그만큼 자식 입장에선 부모는 짐스러운 존재이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는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 요양원에 보냈어요. 아버님처럼 치매가 워낙 심해서 저희 아빠가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저한테 도움 요청했었는데 그냥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마음에 걸렸는데 그게 훨씬 편해요. 요즘 시설도 좋아서 삼시세끼 밥 다 떠먹여주고 비슷한 연배대 사람들도 많아서 좋은 사람들과 말동무도 하고 집에서 지지고 볶는 것보다 훨 나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서로의 삶에 적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치료를 최대한 늦춰보세요, 형님. 이래서 늙으면 하루빨리 떠나는 게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니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 췌장암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그럼 저희 대화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을게요. 형님과 동서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제가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갔는데 하도 기가 막힌 대화를 들었던 저는 둘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서로 얼굴을 안 보겠다고 연을 끊어버린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 다시 나타나 녹음된 내용을 들려준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또다시 저만 아픔이 생기게 될 것 같아 형님과 동서의 대화를 시모에게 말을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관계가 좋았다면 당연히 시모에게 바로 알렸겠지만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깐 화장실 간다고 했었는데 제가 나타나질 않아서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남편 보고 아이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래도 남편은 알아야 될 것 같아 제 핸드폰으로 녹음한 형님과 동서의 대화를 들려주었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안 좋은 행동을 했어도 남편은 자식이고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알리지 않는 건 잘못된 거라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지만 쉽게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 문제로 인해 또다시 시댁 식구들과 얽히기 싫었는지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저와 남편이 상처를 받았어도 시모의 병을 숨기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남편이 시모의 병을 알고도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시모의 건강이 악화되고 잘못되었을 때 후회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거라며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제 말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옥상을 내려가자 채용센터 앞에 형님과 동서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가
형님과 동서를 바라보며 밝은 얼굴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부부는 시모의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고 저희가 시댁 식구들 앞으로 다가가자 가족들 모두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희들이 여긴 웬일이니? 너는 얼굴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우리랑 연락 끊고 지내니까 마음이 편했나 봐. 평생 모른 척 하면서 살면 되지. 왜 아는 척 하는 거야? 어머님, 그냥 신경 자체를 끊으세요.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연 끊기로 했으니까 이제 남이나 다름 없잖아요. 며칠 동안 건강검진 받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오늘 어머님 몸보신 시켜드릴 테니 좋은 곳으로 가요. 형님도 이제 곧 병원 일 거의 다 끝났죠? 아주버님도 이쪽으로 오기로 했다면서요? 그이는 이제 막 병원에 도착했대요. 저희 먼저 나가고 있을 테니까 제가 문자로 보낸 식당으로 오세요. 왜요? 둘째 형님도 가시게요? 연 끄는 사람은 빠지세요. 동서가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는데 좀 전에 형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님이랑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할 수가 있어? 이중인격의 가식적인 모습에 속고 있는 어머님도 참 한심하네요. 제가 좀 전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녹음해뒀던 내용 어머님한테 들려드려. 남편은 형님과 동서가 나눈 녹음 내용을 시모에게 들려주었고 시모와 형님의 추악한 행동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병원으로 들어왔고 이 모든 상황을 온 가족이 알게 되자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시모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운 뒤 순간 형님과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아비규환되었고 아주버님과 시동생도 예상치 못한 녹음된 내용을 듣게 돼서 그런지 시모의 돌발 행동을 막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시모는 순간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동시에 형님과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두 형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형님과 동서는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지만 이미 두 형제는 마음을 접었는지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시모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무조건 모시겠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형님과 동서는 시모를 모시고 싶지 않았던 상황에서 최장한 판정을 받게 되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두 형제는 자기 엄마의 병을 알면서도 숨기려 했다는 거에 대해 분노했고 결국 그날 이후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현재 별거 중이고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까지 고려 중인 것 같아요. 시동생은 아이도 없고 모든 일은 동서의 입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고 나선 시댁 집안의 암적인 존재로 여기며 신혼 초인데도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던 시동생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동서와 결국 이혼을 밀어붙이는 눈치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진 이후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의 행동들에 대해 미안했다면서 다시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상처를 받았던 터라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상태라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키지도 않고요. 가족들 모두 저와 남편에게 미안했다곤 하지만 이런 일을 알기 전까지 저희 부부를 안 좋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딱 여기까지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에게 많이 질렸는지 계속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모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게 저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 매일같이 전화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와서 새 며느리 중에 저밖에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시모의 마음이 진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밖엔 안 들어 그날 이후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항암 치료로 시모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경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누구든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남편의 뜻에 따라주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시동생과 전동서가 이혼을 하고 난 이후 알게 된 건데 동서의 머리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네요. 시동생과의 이혼으로 충격받아 쓰러진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머릿속에 뇌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업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서러움은 처음 느껴본지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10년 동안 유지했던 건 아이들 때문이긴 하지만 끝까지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끝내 그 사람과 정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 5년차 때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화를 키우게 된 거였죠. 제가 쌍둥이를 낳아서 한창 정신없이 바쁠 때 시댁에 소홀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신경 써드려야 할 몇 가지를 해드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시부모의 불만이 남편에게로 향하게 되었죠. 제 사정 뻔히 알면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시부모님을 챙기지 않았다고 화를 냈죠. 갓 태어난 쌍둥이 아이를 둘이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부모님까지 챙길 수 있냐며 남편이 그런 건 잘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않냐고 저 또한 불만을 얘기하자 남편은 가진 거 없는 집안 걷어들여줬더니 뭐가 그리 불만이 많냐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 감정 없이 막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을 못 챙겼다고 저한테 막말하는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 문제로 그날 한바탕 하게 되었고 서로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크게 남기는 일이 오고 말았던 거죠.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5년 동안 제대로 챙겨준 적은 있었어? 필요할 때만 나를 통해 시키기만 했지. 우리 부모님을 항상 무시했잖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하자고 한 건데? 나는 당신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아버님, 어머님 신경 못 써줬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걷어들여줬다고? 내가 당신 인생을 걷어들여준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당신 데리고 살겠어? 애가 하나도 아니고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아서 둘이나 보고 있는 거 뻔히 보이면서 시부모님을 먼저 챙기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집에 오면 아이들 좀 봐주던가. 환자들 보느라 하루 종일 힘들었다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 닦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뭘 바라는 거야? 다른 집안의 가장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 돌보는 아내 힘들다는 거 알고 집안일이며 음식까지 해준다는데 당신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발가락 하나 까딱거리기 싫어하잖아.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 아이만 없었어도 당장 이혼했을 거라고. 내가 남의 자식 데려온 것도 아니고 당신 자식 키우는 건데 어떻게 된 게 5년 동안 육아는 완전 나 몰라라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정 떨어지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 버린다고. 지금은 내가 다 해주니까 집에서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지. 나 없으면 당신이 뭘 할 줄 알겠어?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 주워가지도 않는 거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주니까. 이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한의사면 다야. 나도 아이만 없었어도 지금쯤 내 인생 꽃길만 펼쳐졌을 거라고. 당신이 나를 대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행동할 테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네가 날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고? 남들은 의사 남편 얻지 못해 난리인데 너는 뭐가 그리 잘나서 내 앞에서 지금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야? 밖에서 환자 보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집안일까지 신경을 써야 돼? 내가 왜 우리 부모님 서운한 말까지 들어야 되는 건데? 내기로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건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만 처박혀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인생 다 사는 사람처럼 내 앞에서 한탄질이야? 그리고 내가 왜 너희 부모님까지 챙겨야 되는 건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경 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장인 장모님 기분까지 살펴줘야 되는 거야? 한의사 사이 얻었으면 알아서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 말 잘했다. 남들은 의사 사이 얻으면 집안이 거덜날 때까지 퍼준다고 하더구만. 장모님은 나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대접해 준 적 있어? 진수성찬이 깔린 도시락 한 번 해준 적 있냐고. 환자 보면 점심도 거른 적도 있다고. 그 정도로 바쁜 상황 속에 내가 모든 걸 다 챙겨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네가 나한테 서운한 만큼 나도 너희 집안에 서운한 거 엄청나게 많아. 남편과 저는 그동안 서로에게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부부가 아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이가 되어버렸던 거죠. 아이들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 인생은 가시밭길 같았고 남편의 막대함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어요. 꼭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우선시 생각했던 저는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속으로 삭히며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아닌 무너지지 않으려 매일을 버티며 살아왔었네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며느리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제 마음을 끝까지 후벼 파셨네요. 나는 뭐 애 안 키워봤니? 혼자서 힘든 척은 다 하고 있네. 그동안 시부모를 우습게 봤던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결혼기념일을 잊을 수 있는 거니? 어머님, 결혼기념일 정도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신경 안 써드렸어요? 딱 한 번 까먹은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 매년마다 받아먹었다가 갑자기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 아들한테 얘기 좀 한 게 그게 잘못됐니? 어머님, 애가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라 훨씬 손이 많이 간다고요. 같은 여자로서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됐다. 그만해라.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하겠어? 쌍둥이도 아들이면 내가 말이라도 안 했을 거다. 하필 낳아도 딸만 둘이냐? 잘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알 거 없으면 가서 애나 보든지. 아들, 우리는 오래간만에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 애들 우는 소리 너무 듣기 싫다. 결혼기념일날 뭐 해준 것도 없으니 밀린 집안일이나 좀 하고 있어라. 우리 오기 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주방에 설거지 쌓여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와 아이들을 놔둔 채 외식을 하러 나갔지만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했어요. 옆에 있으면 제잘거리기나 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주니 없는 편이 훨씬 좋았죠. 한창 보채던 아이들은 시부모님이 외식을 하러 나간 뒤로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심적 안정을 느꼈는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너무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는지 아이들 옆에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네요. 얼마나 잤는지 시모가 시킨 일들이 생각나 급하게 고개를 들어 일어났는데 눈앞에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시모가 한심한 듯 쳐다보며 노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코까지 골 정도로 엄청 피곤했었나 봐. 밖에서 소란스러운데 듣지도 못했어? 아주 푹 잘 잤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니? 너는 시애미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한 소리 들었으면 어느 정도는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우리 나간 뒤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동안 아이들 보면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 보니 아이들 재울 때 잠깐 옆에서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깊게 잠이 들었나 봐요. 일단 애들 자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깨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서요. 시모는 일부러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내시더니 잘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우시면서 심술을 부리셨어요. 아이들은 시모의 큰 목소리에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시모는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에게 외출하기 전에 시켰던 일들이나 빨리 처리하라며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시길래 아이들이 놀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시모에게 얼굴을 붉히며 그동안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잘 자고 있는 애들을 깨우셨어야 돼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혼기념일, 그건 아버님,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서로 챙겨드리는 거지 제가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서운하신 것도 참 많으시네요. 최대한 참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앞으로는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한 번 잘못하면 죄인 취급하는 이 집안에 저도 더 이상 발도 붙이고 싶지 않네요.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께 뭐라고 그랬어? 정신 나갔어? 큰소리 칠 입장이 아니면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가면 될걸. 결국 일을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아들, 내가 이런 대우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 전에는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주더니 이제는 자기 자식 낳았다고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보길래 잘 좀 챙겨달라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이게 며느리한테 욕을 먹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거니?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없는 집안 아들니가 하도 좋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걷어들여 줬더니 시부모 공경은커녕 오히려 머리만 커져서는 대들기나 하고 이 나이 먹고 이런 대우받는 거 나도 싫다. 내가 커지도 아니고 이런 걸 구걸해야 되는 거야? 한의사 아들 바쁘니까 네가 대신 신경 써 달라는 건데 이게 욕먹을 짓인 거야? 나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시모는 남편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을 하셨어요. 솔직히 남편도 누가 잘못했는지 뻔히 알면서 자기 부모 제대로 신경 안 써줬다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저를 함부로 대했던 건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저는 쌍둥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운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이 걱정도 안 됐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저를 괄시하며 남편과 갈라서라고 큰 소리 치셨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나온 저는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던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이들을 껴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시부모와 남편은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이 악물며 참고 버텼던 이유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폭풍이 불어닥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그런 것도 면역이 되어버렸는지 제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였네요.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어느새 5년이 더 흘러가게 되면서 제 인생 10년을 남편과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자 시부모와 남편도 지쳐버렸는지 한동안 조용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오게 되면서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분노들을 결국 터뜨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빠랑 병원을 다녀오셨다고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왜 말을 못 하세요?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몸에 조금씩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네. 너희 아빠랑 잠깐 집 앞 공원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니까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더라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 다행히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일단 약 받아오긴 했지만 이래저래 걱정이 많긴 하네.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너무 놀라게 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의사인 남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 남편과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 남편 한의원에는 더 이상 내원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약은 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부모와 안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제가 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뭐? 한약을 지어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비싼 한약을 4시간 들여서 왜 지어드려야 하냐고? 내가 한의사지만 사람은 가려서 봤거든.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운동하시라고 해. 그게 최고의 보약이니까. 아니면 다른 한의원 찾아봐. 용한 건 많은데 굳이 나한테 그런 부탁할 필요 없잖아.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렸던 걸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당신한테 언제 부탁한 적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잘하면 되잖아. 이제 와서 구차하게 그러지 말고 다른 곳 알아봐. 나는 한약 해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우리 관계나 하루빨리 정리하자고. 당신은 정말 쓰레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있으니 제대로 된 치료가 되겠어? 더러워서 조도 안 받는다. 그래도 어렵게 부탁한 건데
남편은 조금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한약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환자인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부탁한 건데 제 마음을 후벼 팔 정도의 막말로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함께 사는 게 한계로 느껴지는 순간이 되자 머릿속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고 내 몸 하나 간수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버틴 제 자신이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었네요. 하루에도 수백 번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 밥을 챙겨주기 위해 거실로 나오자마자 눈에 띄는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은 상자 위에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어머님이 드실 공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길래 이게 뭔가 싶어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지만 거실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건 누가 봐도 저희 엄마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공진단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한테 어느 정도 배워서 얕은 지식이 있던 저는 공진단이 어디에 좋은지 알고 있었어요. 사양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는데 사양은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열을 내려 수승화강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진경작용이 있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저와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공진단인 것 같아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저희 집과 친정이 멀지 않았던 터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침이나 같이 먹을 겸 잠깐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오신 뒤 함께 아침을 먹고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공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상자 안에 가지런히 금박으로 쌓여져 있는 공진단 하나를 주워들어 엄마 입에 넣어드린 뒤 상자에 적혀있던 메모지를 보여드렸어요. 엄마도 남편이 작성한 메모지를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사위가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으론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셨네요. 엄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좋게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시길래 저 또한 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논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철컥하고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고 저와 엄마가 거실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네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상자 열어봤어? 그게 뭔 줄 알고 함부로 상자를 열은 거야? 뭐야? 여기 있던 공진단 하늘 어디 갔길래 없어진 거야? 아유, 고서방이 준비해준 이 한약 하나를 먹었는데 벌써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 같네. 거르지 않고 매일 하나씩 챙겨 먹고 금방 기운 차리겠네. 뭐라고요? 지금 여기 있던 공진단을 드셨다고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든 건데 왜 제 허락 없이 함부로 물건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왜 허락 없이 제 집에 찾아오셨어요? 당신 이제는 정말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내 말이 우스워? 당신이 뭔데 내 한약을 함부로 꺼내서 드린 건데? 지금 급하게 들고 나가야 한다고.
남편은 60개 정도 담겨있는 공진단 상자를 주워들더니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전부 쏟아버린 뒤 상자로 제 머리를 사정없이 밀쳐댔어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개당 4만 원이라며 전부 쓸모없게 됐으니 240만 원을 당장 물어내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상자로 제 머리를 계속 치는 걸 전부 허용하고 있자 엄마가 남편을 가로막으면서 심장이 약한 자기 잘못이라며 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남편을 말리면서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엄마는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고 약한 심장을 본인 손으로 팍팍 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 받은 만큼 돌려줬네요. 남편의 손에 들고 있던 공진단 상자를 뺏어들어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친 뒤 메모지에 적혀있던 어머님이라는 분은 누군지 물어봤네요. 그걸 알아서 뭐하게? 당신이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우리는 법적으로만 부부인 거지. 남들보다 못한 존재인데 내 사생활을 왜 당신한테 알려줘야 하는 건데? 법적으로 부부니까 알 권리가 있는 거야. 너 바람까지 피우냐? 그래서 그 여자의 부모한테 이딴 선물로 점수 따려고 하는 거야? 이젠 아주 대놓고 내 마음에 못을 박는구나. 지금 네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의 한의사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테니 각오해. 심장이 약하신 엄마 앞에서 공진단 상자로 제 머리를 친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사건이 터지기 하루 전에 남편의 한의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누군가 킥을 하나 보내왔는데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고 충격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전부 거의 다 확인하게 되자 거실에 있던 제 핸드폰에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기도 전에 전화번호를 확인하자 흠칫 놀라 받을지 말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전화를 받게 되었네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되어 있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냐고 물어보자 얼마 전에 남편이 일하는 한의원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직원이라며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느끼게 돼서 그만두게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아 익명으로 킥을 보내게 됐다며 저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던 직원은 제가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그 직원은 저를 믿었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었죠. 저도 의료 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단순 부작용인지 아니면 남편이 의도적으로 행동을 저지른 건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었는데 마침 남편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남편의 가방끈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안에는 제가 받았던 사진과 비슷한 것들이 수십 장이 바닥으로 흩어져 버렸네요. 남편은 떨어진 물건들을 급하게 숨기면서 가방에 집어넣었지만 남편의 행동들이 확실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면서 제가 받았던 서류들에 대한 사실들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흥분한 거 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긴 한가 보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자료가 많거든. 원하는 걸 얻으려면 나도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 당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함부로 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할 거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를 할 거고 당신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겠지. 왜? 남자라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나 봐. 어차피 우리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나는 손해볼 것도 없고 당신한테 조금의 미련도 없어. 어쩔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그동안 거지 집안 걷어들여줬더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당장 넘겨주지 않으면 오늘 인생 끝날 줄 알아?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제가 가진 물건을 강압적으로 뺏으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물리적인 힘을 저에게 행사하면서 인간 이하의 짓을 보여주었고 엄마가 남편한테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정신 나간 놈은 저희 엄마까지 밀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네요. 엄마와 제가 남편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핸드폰에 손을 뻗었는데 남편은 제 핸드폰을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리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가슴을 밀치면서 분노하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가지고 계신 핸드폰까지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렸네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 보고 서둘러 밖으로 나오라면서 다급하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네요. 남편은 가지고 가야 할 게 있다며 잠깐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찾아왔다고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저는 남편의 발목을 붙잡은 채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들어올 경찰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황한 남편은 저를 뿌리치려 했지만 악착같이 매달리게 되면서 경찰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현관문을 두드리게 되었네요. 엄마가 남편을 피해 현관문을 열어주자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저를 뿌리친 뒤 창문을 열고 3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발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남편에겐 절망을 주고 말았네요. 정상적으로 떨어져도 3층의 높이에선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뛰어내릴 때 바지가 창문 틈에 끼이게 되면서 중심을 잃었고 남편은 정상적으로 뛰어내리지 못한 채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3층에서 떨어진 남편을 경찰들과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멀리에서 시부모님이 떨어진 남편을 발견했는지 숨어 있다가 급하게 달려 나오셨어요. 그걸 본 경찰들은 시부모님을 붙잡았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네요. 장시간의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허리와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버린 남편은 전신마비라는 진단이 내려지면서 남편의 인생은 3층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행된 시부모님은 남편과 함께 암에 좋다는 거짓된 말로 출처도 알 수 없는 약들을 암 환자들한테 취급하게 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과 시부모님은 암 환자들을 이용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해외로 잠적하려다가 끝내 붙잡히고 말았네요. 공진단 상자는 남편과 함께 범죄를 계획했던 또 다른 분의 약이었고 그걸 저희는 엄마의 약인 줄 착각하고 있던 거였죠. 이 문제로 시부모님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남편은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폐에 계속 물이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네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다면 위자료만 받았을 테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은 저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참아내며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 하려 합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 전신마비로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은 그동안 저를 대했던 잘못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인연이었고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버렸네요. 앞으로 저희 부모님과 이쁜 쌍둥이 두 딸과 함께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저희 가족처럼 불행이 아닌 언제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